네, 시청자 여러분, 날선 토크 3시의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비대위원, 또 김성회 싱코아이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주요 이슈들이 많아서 일단 인사권, 공직 후보자 전체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들이 법무부로 가게 돼 있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민주당 오전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대놓고 이제 고성이 오간 지도층의 혼란이랄까요? 지도부의 혼란, 그 모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타노스 한동훈으로 잡았습니다. 타노스는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절대자죠. 악당의 절대자. 손짓 한 번으로 인구의 반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건데, 오늘 중앙일보 만평이 좀 재밌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석에 앉아 있고, 오른손에 공직자 인사 검증, 왼손에 검찰 인사권, 이게 건틀렛이라는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면서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공직 후보자의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원래 인사혁신처가 이 일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인사혁신처가 이 일을 기존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에게 위임을 했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검사는 최대 4명, 경찰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서 이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정보를 법무부 직속 기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인사도 다 쥐고 있고요. 공직후보자 전체의 인사도 쥐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부처의 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게 뭐 타노스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타노스는 좀 과하네요. 아니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해서 이게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절반을 날려보내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가만히 계셨는데도 정문위원이 날아간 경우고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선 저는 이 그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떼온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거를 할 때보다는 좀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좀 나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인사수석실에서 예를 들면 3배수, 5배수 정도의 후보자를 추리고 그걸 민정수석실로 토스를 해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그걸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을 누가 실패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검증 과정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정무적으로 그걸 덮고 간 건지, 아니면 검증 자체가 안 됐던 건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법무부의 별도의 기관으로 빼버리면 이거는 감사원 감사도 가능해지고, 이 법무부의 이제 이 뭐죠 이름이? 뭐 인사정보관리단,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로 토스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정무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는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 뭐 제도의 개혁 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뭐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도적인 개혁은 바람직한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 불편하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우려를 잘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인사 검증에 과거에 이제 그 대통령의 비서실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이제 했었는데, 과연 민정수석을 이제 없애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있었느냐? 솔직히 저는 그런 요구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뭔가 과도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이제 몇 분 계시긴 했지만, 우리가 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대통령의 전체적인 보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한 거지,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이제 후보 당시에 대통령 후보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그냥 아예 없애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공약을 하고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을 아예 없애고 그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기능이 결국은 법무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과도한 또 기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권력의 어떤 그 분산이나 권력의 견제 기능에 있어서 과연 이런 식의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예.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선 저는 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어도 지금 민정수석실 자체를 다 없애고 이걸 인사에 관련된 거를 법무부에 맡긴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가는 한 번도 공론화돼서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가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다라고 주장하셨고요. 제도적으로도 이미 인사검증 권한이 법무부에 많이 가게 되면 권력의 분산, 견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제도적인 걸 먼저 한동훈 장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과연 시스템적으로 이게 맞는 시스템인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저도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법이냐 아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되고 계속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관 출신들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한다면 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을 이제 비검찰 출신으로 하고 또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생략하겠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우려한 부분을 좀 잘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비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검증을 잘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 6분이셨는데 한 분 35일 근무하셨던 신현수 수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이 비검찰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과연 인사검증을 잘했느냐? 아예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7대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5대 뭐 계속 후퇴했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적 우려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 예. 보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국 친정 챙기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보의 집중이 지나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법무부에서 이 다음에 할 조치는 현재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직급이 아주 낮춰져 있고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다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올리거나 뭐 필요하다면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이름을 원상복귀시키는 걸 포함해서 대규모로 정보 수집하는 기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일단 예언을 하나 먼저 해놓고요. 뭐 분명하게 돼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이 정보가 모이고 있는 곳이 이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옛날에 안기부의 위상을 가지면서 다른 데 정보를 수집할 거라는 우려가 무려 중앙일보의 보도로 오늘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왜 안 하느냐, 그럼 민정수석실 왜 외주를 법무부로 줬냐 하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검사가 들어오려면 1년 동안 쉬었다 들어와야 됩니다. 현행 규정상은. 그런데 그만두고 파견 형태가 안 되고 아예 그만두고 그만두고 1년이 지난 변호사 자격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가능한데요. 민정수석실을 그냥 법무부로 외주를 주면 검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지금 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제1단장은 무조건 검사로 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조치 등을 보면 검사들이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검찰 조직이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인사정보와 수사정보가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양쪽 정보를 교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조치를 가져올 것인가? 검찰은 총경 이상이 우리나라 500명이고 군대 대령 이상이 2,000명이고 모든 공무원 2급 이상, 국정원은 3급 이상, 여기 금융위 공정위 공무원들과의 모든 파일을 지금 법무부가 수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봐야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보니까 과거에 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정원이 예전에 이른바 세평으로 모았었잖아요, 정보를. 그럼 국정원 직원들이 각 기관에 나가 있는 정보원들이 이제 세평을 그 기관장의 세평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은 술버릇이 나쁘더라, 성실하다, 또는 뭐가 안 좋다. 쓰면 나중에 이분의 인사하는데 이게 다 가장 대통령에게 이 세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이 기관장들이 국정원에 나와 있는 요원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엄청 그 권력이 세더라고요. 같은 힘에서 합참의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 지금 별 하나인데 투스타로 승진시키려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승진 대상인데 좋은 애입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걸 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고 지금 저는 국무회의가 계속 걱정이에요.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 인사권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 이번 안건은 ABC로 정리합시다로 말했을 때 이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 세평이 안 좋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일단- 지나친 억측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쉬운 소리를 하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너무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뭐 법무부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예. 우리가 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기존에 하던 검증의 실무 분야를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사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수석실 지금 인사기획관으로 바뀌었죠. 예. 거기서 한 3배수, 5배수 정도로 추천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한 20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검사는 최대 4명이고 뭐 경찰, 뭐 감사원 뭐 이런 예. 식으로 파견받은 검증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 공직기관 비서관인가요? 변호사님, 그쪽으로 그 다시 얘기는 네. 불리하지 않아요? 왜요? 예? 아무튼 다시 이렇게 보내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저희 나중에 네. 얘기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 뭐 네, 지금 하십시오. 다 끝나셨으니까. 근데 저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법무부가 모든 인사를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이렇게 저는 된다라고 추천 기능과 하면 검증 기능이 분리돼 있기 네, 때문에 분리돼 문제없다는 있어서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게 더 책임성 있게 저는 잘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이제 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이어가면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가 중심이 아니고요. 검사가 중심이라는 게 이 모든 문제에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했다는 말씀은 반만 맞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인사기획관 누구 시켰습니까? 복두교 대검 사무국장 시키고요. 그 밑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현 대전지검 검사였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연구관으로 있었다는 사람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추천한 인사를 법무부에 토스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밑에 검사들이 다 살펴보고 그 최종 결정안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시원 검사한테 보내요. 이시원 검사는 심지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했고 이 사건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단지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대구지검에 대구고검에서 윤석열 당시 댓글 사건으로 좌천 내려온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는 이유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을 담당하면서 이쪽으로 최종적 의견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인사의 전 과정에 검사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임명까지. 이거 국민들이 저는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그 그래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나오면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인사 추천을 담당하죠. 전 대검 사무국장이었고 검찰 수사관으로서 가장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밑에 있는 비서관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인사 추천을 담당하고 전 검사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이제 2차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내부 공직기강도 있지만 인사 검증도 담당을 하게 되고 역시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이분 괜찮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축적한 DB의 데이터베이스 하면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물론 뭐 이렇게 해서도 돼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저 동감하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인사기획관이나 인사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을 좀 검찰이 아닌 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검증 기능까지 있는 것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아까 이제 제도적인 면을 먼저 보자고 하셨으니까. 예. 저는 그렇다면 물론 저분들을 어떻게 당장 뭐 경질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길게 놓고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정무적인 기능, 정무적 감각을 가진 분들이 인사 기획 업무라든지 최종적인 판단 업무를 하시게 하고 좀 검증이라든지 좀 실무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전문가들이 좀 뭐 수사라든지 어떤 감찰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하도록 하는 그림은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라인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의 중심이 되면 정권이 넘어가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는 건데 지금 이제 법무부가 가져가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감사원, 국정원, 뭐 국세청, 뭐 경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정보가 이제 입수돼서 예. 법무부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또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보의 집중, 권한의 집중이라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예전에 너무 규모가 방대해진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들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민정수석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기능을 법무부에 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처음부터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공약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들게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검찰 위주로 인사가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보의 흐름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 핵심이 결과적으로 검찰 출신이 이런 인사검증의 기능을 장악하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희도 뭐 우려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관리단장이라는 정보단장이라는 직책은 비검찰 출신이고 전체적인 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사실 이 말씀드린 이 직책들만 검찰 출신이지 전체적으로는 비검찰 출신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건 제도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검증하면 돼요. 필요하면 검사도 데리고 오고 예. 국세청이 뭐고 직원들 다 모아서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검증하고 때 되면 사람들 돌려보내고 바꾸면 인사혁신처가 뭐 그 외에 다른 건에 별 건에도 수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비활동적인 부서인데 거기 멀쩡하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처를 놔두고 굳이 법무부에서 정보를 모으겠다고 하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정보 수집이 금지되니까 그 틈새 시장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쪽으로 정보가 많이 모이는 건 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민정수석에 있어서 민정수석 별로 비판 없었다고 하시지만 늘 뭐 왕수석이니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비판도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과연 정보의 집중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를까? 그리고 최이배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떤 계속 축적되는 게 나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인사 검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인데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의 전문가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늘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기에 뭐 서로 또 어영부영 하다가 뭐 계속 인사 참사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고요. 이게 수사 기능과 정보 기능이 혼재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누군가를 임명하려고 한 3배수, 5배수 정도의 뭐 이런 사람한테 동의서 보통 받지 않습니까? 동의서 받아서 예. 이제 당신 여러 가지 살아왔던 거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에 이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에는 그 어떤 인재도 안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가 인사검증에 내가 동의해서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청문회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장관직 고사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고위공직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론상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론상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꼭 우리가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상정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저로 뭐 경찰 총경 이상의 뭐 수백 명, 그다음에 뭐 군인 대령급 이상의 수천 명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고위공직자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이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래 전문성을 갖추려면 법무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하면 됩니다. 법무부 인사혁신처는 꾸준히 공무원들의 그 경력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증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더 강화하고 더 꼼꼼히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굳이 없애겠다고 했다면 저는 뭐 인사혁신처에 보냈어도 될 일인데 인사혁신처를 오히려 강화할 강화해서 수 있는 검사를 거죠. 파견하든지. 예.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따로 하나 더 추려서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법무부에 갖다 넣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예, 일단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과연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게 맞느냐 또는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 이런
이 제도적인 문제를 따져봤고요. 또 하나 지금 큰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네. 이 밑에 너무 많은 힘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할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공직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또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뒤져보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무총리부터 각 장관까지 각종 이제 이 장차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네. 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는 실질적으로 소통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통력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맞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약간 네. 좀 겸허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니, 그냥 장제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으면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지.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 하시고 나서 워딩이 굉장히 중후해지신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뭐, 예. 네, 저도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보던 네. 모습과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전에도 뭐 좋으셨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검증 기능을 강화해도 실수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더 불거질 수 있고 언론에 의해서 뭐 검증단이 놓쳤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아무래도 비난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정무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반대 측면에서의 우려가 예.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제도적으로는 뭐 아까 잠시 얘기했었지만 뭐 미국의 예를 꼭 들지 않더라도 FBI를 관장하는 뭐 법무부에서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뭐 장제원 의원께서도 이런저런 한동훈 장관이 지나친 이런 주목을 받고 실제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소통용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너무 이제 또 받으니까 저희 당의 또 대권 잠룡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오세훈, 뭐 원희룡,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보면 왜 자꾸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사전 선거 운동 해주냐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진 부담을- 않겠지만 예. 약간 아니, 좀 너무 예. 또 국민의힘의 젊은 피인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서 오세훈 시장님도 이렇게 좀 한동훈 장관을 부담스러워한다. 아니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가요? 옆에서 저의 어떤 정황을 완전히 본 건 아니고? 추측입니다. 100% 추측입니다. 혹시 말실수해가지고 아유, 전혀- 급격히 수정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가요? 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갑자기 차기 대권은 한동훈이냐 이런 말 나오면 안철수 위원장이 난 뭐야?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물론 서울시를 더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럴 수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시작도 굉장히 키워주고 너무 있죠.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안경 벗고 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많은 언론과 지금 국민들의 눈이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도 이런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실수 없도록 하려고 하기 물론 때문에. 대통령이 보기에 한동훈 장관이 능력 있고 전문성 있고 뭐서 공정하고 그래서 여러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권력기관 이른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이 권력기관들이 다 청이어서 부보다 급이 낮은 건 권력기관의 힘을 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법무부라는 특정 부서가 그것도 검찰로 이루어진 너무 권력이 많이 갖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원론적인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아무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라라고 해서 아마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단장을 아마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라 이제 비검찰 출신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첫 단장을 이렇게 한다는 예, 거죠. 이제 근데 나중에 제도상은 단장을 검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뜻이죠. 한동훈 장관의 직속
관리단이고 거기에서 인사는 한동훈 장관이 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거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단을 뭐 비검찰 출신으로 만들고 또 여러 이제 그 다른 조직에서 파견받은 분들로 운영되겠지만은 결국은 파견 나와 있는 기간에는 결국은 명확하게 법무부의 직속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의 모든 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지금 이제 계속 소통령으로 얘기가 될 만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의 그 어떤 권한을 위임해주는 지금 어떤 과정들 장관으로 임명을 시키고 이런 인사에 대한 담당을 시키고 또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뭐 새로운 중대수사청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그런 조직을 또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소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수청을 뭐 법무부 장관 산하로 주시겠다는 거는 또 민주당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뭐 그걸 꼭 대통령과 연관시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까지 무슨 힘을 얻게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과연 제도적으로 또는 현재 상황상 이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주제는 자중질환 지도부로 잡았습니다.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했죠. 윤호중 또 다른 공동비대위원장은 논의된 바 없다. 개인 의견이다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선대위 회의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뒤에 좀 소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렬 지지층, 문자 폭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586의 용태를 얘기했고요. 팬덤 정치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원래 회의는 공개 회의였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센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책상을 치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그다음에 책상을 치고 회장을 떠났다고 그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기가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가 아닌 것 아니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개인으로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라고 박지원 위원장에게 얘기했고 박지원 위원장은 봉화마을 다녀와서 느낀 것이 없나 노무현 정신은 어디 갔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떠나려고 했던 모습도 보였고 문이 닫혀 있을 거고 비공개였지만 기자들이 문 밖에서 고성을 다 들었습니다. 같은 비대위원님, 네. 제2의 비대위원이 저희 자리에 또 계시기 때문에 앞서 봉화마을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논의는 그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봉화마을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었다면서요. 예. 우리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이제 봉화마을에서 저희가 점심 마치고 마침 오랜만에 이제 비대위원들도 여러 다수 모이고 이제 당의 지도부 의원들이 계셔서 선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 좀 하자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님이 지금 이제 그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여러 지역의 판세도 좀 얘기하시고 아무튼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예. 대국민 메시지로 사과도 좀 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꺼냈죠. 뭐 물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동의하신 분도 있고 또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그런 메시지를 내자 뭐 어떤 내용을 담자 이런 논의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저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안 하기로 박지원 위원장이 주장했지만 하지 말기로 합의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격앙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합의됐던 건 아니고요. 안 하기로 합의됐던 건 아니고 그냥 갑론을박만 있었던. 의원들이 예 그렇죠. 갑론을박 그냥 오고 갔던 거지 뭐 하자 말자 뭐 이런 뭐 결론을 낸 것도 아니었던 예.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솔직히 그 공동위원장들이나 비대위원들이 항상 그 저렇게 회의를 할 때 자기가 모두 발언을 준비해 오거든요. 예. 근데 그 모두 발언은 진짜 각자가 준비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좀 소통을 해서 같이 사전에 협의하기도 사전 하지만. 협의도 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 와서 어제도 발표하고 오늘 또 얘기한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사전적으로 지도부 전체적인 내용이 공유가 되고 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오늘 같이 좀 좀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한 관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불편한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어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도 하시고 호소문도 발표했지만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두 분 계셔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이 망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당내 구성 간에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컨센서스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제죠 비대위원장 사과하고 호소문 발표하는 것 가지고도 당내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내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제 사과문 호소문 보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박지원 보고요. 위원장은 이제 팬덤 정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이루어지는지,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거든요.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과가 최근에 민주당이 벌써 선거를 3번 치르면서 그 선거 직전에 계속 사과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4.7 재보선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사과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선 직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호소문을 발표하셨죠. 이번에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이 사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사과를 했는데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죠. 그때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러지 말아라. 민주주의의 정신 다 훼손하는 거고 당신들 이러면 지방선거 때 심판받는다. 저희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밀어붙였죠. 근데 이제 와서 또다시 사과를 하는 그런 뉘앙스가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거 또 사과만 하고 쇼로 끝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지금 586 용태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질이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586 용태 해봐야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김남국, 고민정 같은 586 앵무새 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저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민주당 지도부와 또 많은 당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그 해결책을 좀 빨리 찾아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현재 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586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맞기는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혁신을 하려면 원래 혁신이라는 건 자기 살을 깎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살을 깎기 싫을 때 이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원된 것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비대위원을 시키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쑥 한 달음에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했던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에 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뭐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세를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 등이 없었던 것에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와서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식을 늘어놓아도 본인들이 해놓은 이 세팅인 구조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이분이 살아남을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지금 이 화두는 결국
뭐 7월에 있을지 8월에 있을지 전당대회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세력이 어떤 주제를 들고 나와서 이 당대표 최고위원을 놓고 싸우는 과정, 여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반성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당이 좀 재정비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놓고 보면 이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화두와 주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뭐 저는 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과했는데 바로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개인 자격으로 한 거다. 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더 잡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선 직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세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저희 당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스타일로 뭐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분, 뜻 맞는 분 모시고 뭐 부산도 갔다가 저희 순천도 왔다가 뭐 제주도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은 순천에서 봤잖아요. 네, 순천에서 저희 만났었죠 그때. 알고 보니 두 분이 다 이해관이시군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이 한창일 때 이준석 대표가 나몰라랑 하면서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갔다가 순천에 가서 네. 천하람 변호사님과 아니 뭐 만나서 그냥 뭐 빵 먹고 그랬습니다. 빵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은 이런 식으로 노선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 투쟁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빨리 해서 이걸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이거를 하는 거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대선 패배가 이유가 우리가 더 강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라는 것과 우리가 좀 더 중도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몰아붙였다라는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결론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사실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쇄신안을 여러 해서 원인을 서로 이게 원인이다고 하면서 나오겠지만 이게 원인이다 하면은 쇄신안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통해서 결국 뭐가 원인이라고 뜻이 무엇일 건데 그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투쟁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선을 정확히 밝히고 어떻게 이합 집산할지를 현재로서는 구도가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쇄신을 얘기하면서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앞서 김용태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누군가가 누구냐? 586이 빈자리를 누가 메꾸냐? 김용태 최고위원은 586의 앵무새라면서 특정원 몇 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새에 비유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하시네 우리 최고위. 예. 너무 하시는. 예. 일단 어제 박용진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뭐 이분이 뭐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여쭤보시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번 화두를 놓고는 전당대회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이게 너무 늦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전당대회 때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숙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숙제들, 우리 당의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실 분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뭐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열렬 지지층들, 그 열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문자 폭탄이 아니라 정말 뭔가 시스템적으로 당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만들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해라라고 하면서 숙제로 던져줄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 다 내용적으로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 좀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했었으면 훨씬 더 잡음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좀 그런 논의 과정이나 절차가 없이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생긴 것이고 하지만 뭐 저는 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기 시작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고치겠다라고 나서야겠죠. 그분이 당대표를 나오던 최고위원 나오던 아무튼 이거를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원 당규로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것들을 약속하실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최이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마치 우리 만화 슬램덩크의 대사처럼
그럼 지방선거는 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으려면 전당대회 숙제라고 하려면 지방선거는 버리고 간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3월 달에부터 얘기를 했었으면 그때부터 얘기해서 지금 했으면은 뭔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쇄신안을 만들어냈었겠죠. 근데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그 사이에도 계속 지지율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했죠. 뭐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또 무리한 또 뭐 유장 탈당을 한다거나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그러면서 점점 지지율이 그런 것 때문에 빠졌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와서 이제 절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절박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읍소 전략이라고 대놓고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민주당의 어떤 지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 결국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대위 차원에서 제가 비대위 소속돼 있지만은 비대위 차원에서 당을 완전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공천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에서 해야 될 숙제이다라는 거죠. 민주당 선대위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선거운동도 가구보들 열심히 하고 있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면 언론이 이제 그걸 크게 다루는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갖고 토론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24시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제만 놓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선거운동하고 있고 선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첨예선 선생님 말씀 이제 조금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의 투톱인 공동 비대위원장이니까요. 당의 투톱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바로 다투다가 문은 닫아서 이게 공개된 자리인지 비공개 자리인지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만 이렇게 갈등 상황을 비춰내는 건 현재 지도부의 혼선을 나타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당 몇몇 초선 의원들과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선거 끝나면 뭔가 우리가 깃발을 들 거다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누군지 움직임들이 아시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내에서 이런 지금 문제점들을 다들 밖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안에 계신 분들도 다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박지원 위원장의 뭐 절차나 뭐 이런 어떤 소통 과정보다도 그냥 그 내용 자체만 보면 정말 옳은 소리 했고 당내 약이 되는 쓴소리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초선 의원들이 몇 분 앞서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한 분은 아니고 네. 몇 분 계시긴 저 하는데 민주당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혜영 의원을 잘 모르지만 김혜영 의원의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예. 임명할 때 민주당이 다 모두가 그 말씀하셨던 그 586 앵무새라고 제가 지칭했던 의원님들께서 조국 사수대를 자처할 때 유일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했던 분이 전 김혜영 전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좀 상식에 맞게 빨리 민주당에 깃발 들면 좋지 않을까. 현직 의원들 중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깃발을 높이 들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지도부에 내에서도 혼선의 모습을 보이고 약간 위기감을 보이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죠.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후보의 개항 의뢰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박빙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는 저렇게 따로 이제 언론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시민들과 곳곳에서 개항해서 만나는 모습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혼자 사실 대선 주자가 저러기 쉽지 않은데 혼자 인사하는 모습도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유세 현장에서 잠깐 보여준 행동이 이번에 내가 지면 끝장난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행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이것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인데 옆에 김남국 의원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지면 내 정치 생명이 진짜 끝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모습이 약간 과격해 보여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희화시킨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말 좀 안타까워요. 민주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데 과거에 민주당의 지도자상이라고 했던 분들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좀 너무 천박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빨리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에서 빨리 과거에 민주당에 되찾아야지. 과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이재명 후보를 과연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은 사실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인가? 만약에 이제 개항을 해서 패배하신다고 해도, 근데 결국 정치라는 거는 이제 차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각 어느 정당이든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설령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플랜 B가 민주당 내에 있느냐? 저는 그건 잘 안 보이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님이라면 워낙 또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패배하시더라도 뭐 당대표 도전 같은 거 이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좀 다르게 봅니다. 만약에 설령 이재명 후보께서 이기시더라도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후보님 뭐 술 마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해서 계속 대선 주자인데 대선 있기 전까지 지방선거가 한 번 더 남았고요. 총선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면 어떻게든 당내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책임질 일이 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 민주당이 회복하는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두고도 계속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책임질 일이 계속 있을 텐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일이 과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예, 본인도 좀 체신을 지키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순간 포착 위주로 평론가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 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으시고 이제 좀 당 대표로서 품격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신발 사진 올렸다가 바로 되치기 당하고 이것도 예.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비슷한 사진 또 찾아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냐를 이게 지금 JTBC 같은 고품격 프로그램에서 곧 0.5초 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전 가치가 있는 걸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이런 걸로 희화화하는 건 이준석 대표 이런 일을 좀 이제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온 거 말고 원래 오전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진보적 매체에서 이게 영상이 올라왔었죠. 계속 촬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편집이 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 계양에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이고 지금 그게 다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재명이라도 나서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줘야 또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유중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고 또 본인도 인천 계양에 출마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 논리들로 뭐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정치가 현실이고 그 현실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제 정치적인 책임들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그거를 회피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가 그 책임을 맡고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지 어렵다고 자꾸 거기서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양에서도 뭐 쉽지 않은 또 선거라고 예. 지금 자꾸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만 저는 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에게 뭐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 결과로 아마 이제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지금 잠깐만 시간, 짧게 시간이 지나서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강정 아나운서가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했습니다.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바로 2위부터 보시죠. 청와대 관저 공개. 내일부터 청와대 관저까지 이제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일부 모습을 사진으로 먼저 공개했는데요.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 가족이 생활한 내부 거실, 주방부터 침실, 또 드레스룸, 메이크업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리 보시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제 국회의장단 접견 도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김상희 부의장이 젠더 갈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자 이렇게 반응한 건데요. 앞으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주겠다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칭 정치 초보 윤 대통령, 정치 고수로 소개할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상희 부의장의 지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여성 장관 후보자를 봤는데 다른 후보자에서 평가 점수가 높지 않았다, 좀 낮았다.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니 옆에서 조언하는 참모가 여성이어서 그동안 좀 박한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젠더 갈등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서 깨달은 거면 좀 늦지 않았는 생각도 그래도 들고요. 구조적 차별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시던 시절에 비해서는 또 좋아졌으니까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유, 예. 뭐 저는 이런 문제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15년 이전부터는 우리 사회 뭐 행시가 됐든 뭐 여러 판사, 검사 임용이 됐든 여성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장관 밑에 있는 여성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신 이 현실 자체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물론 노력을 하고 노력을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 장관의 임명 그 여성, 남성 그 성비 갖고 보는데 이건 단편적인 예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번에 17개 광역단체장과 재보궐 국회의원 공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여성을 공천했거든요. 저희는 4분이 됐고 민주당 2분인데 재보궐과 17개 광역단체장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평가하기 좀 이르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민주당 2분도 되게 험지해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김성현 선생님이 하셨는데 구조적 차별은 젠더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앞서 다른 참모가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박한 평가를 받아서 평가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는 아 구조적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번쩍 들면서 이해했다라고 제가 추측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네. 아무튼 그런 저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되게 뭐랄까요 소탈한 표현을 쓰신 것 자체는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람 없다는데 고위공직자 중에 이미 10%가 여성입니다, 대통령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번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날씨가 요즘 무척 덥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과거 윤핵관이었지만 지금 윤멀관입니다. 이제 새로운 윤핵관이 누구냐? 바로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꾸 기싸움을 하려고 그러네. 자, 윤멀관 권성동의 기싸움이라고 잡아봤는데요. 그 앞서 보신 장면, 요즘 추앙받는 배우 손석구 씨. 네, 구씨. 일각에서는 저랑도 좀 닮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도 해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지네요. 네. 진행하시죠. 예. 돌아오죠. 자, 스스로 윤핵관이 아닌 윤멀관이라고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누구와 기싸움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오늘 또 여권 안에서도 인사 문제로 기싸움이 나왔다 이거죠. 자, 오늘 아침 언론을 보시면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내정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장관급 인사입니다. 자, 사실상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내정이 됐다는 건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덕수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정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윤종원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는데 자, 지금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를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앉히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인정하는 꼴이다.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맞는 정부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이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또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이랬다고 반대한다는 게 이유라면 글쎄요, 당장 한덕수 총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랬던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 관료들 경우에는요, 능력 위주로 발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쪽 정권에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전 정부의 그 최장수 부총리죠. 홍남기 부총리 역시 그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했고 또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 경제 관료들의 어떤 그 정파성은 좀 없다, 옅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데에는 다른 맥락이 숨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누적된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당선인이 늘공, 언제나 공무원인 공무원, 검찰들을 좋아하고 우위를 두기 때문에 자, 여의도 출신의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인 그 여의도 출신 정치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의도에서. 아, 이렇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대통령실에 인사에 제동건 이유.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쪽 사람들도 많은데 뭐 굳이 다른 쪽 사람을 쓰냐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불만을 표출한 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또 볼 수 있는 게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좀 잡아보겠다. 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겠다. 이미 원내대표 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쓴소리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특히 그제였었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자진 사퇴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가 됐었죠. 네. 자, 그러면서 그 존재감이 좀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정호영 후보자야 워낙 반대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여당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반대가 당정 관계를 주도권 기싸움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여권 내 권력 구도라는 거는 결국 당정 관계,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의 사이에서 누가 과연 우위에 서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늘 대통령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늘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흔히 여당은 뭐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 이른바 검수완박 그 법안 통과 시기에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도 다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랑 합의를 했었잖아요. 법안에. 하지만 그 당시 한동훈 장관 또 아니었던 한동훈 후보자가 전화 한 통을 하면서 국민의힘 기류가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합의를 해줬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 체면을 구겼다.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린 상황이 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조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되자마자 사실 검수완박 전국에서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좀 체면을 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스로 지금 윤멀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윤멀관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 반대로 생각하면 윤핵관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 결국에는 윤핵관으로서 존재감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맥락도 이번에 들어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공개 반발을 통해서 여당 대표로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밀리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 부분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저희가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앞으로 이런 인사 문제를 놓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당정 관계에 어떤 주도권 싸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자, 또 다른 윤핵관이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조심해라라는 충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윤핵관이 한동훈 장관을 견제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의 업무까지 맡아서 권한이 커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당에서 또다시 인사 문제로 반기를 들면 그때는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효대교 권력 갈등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달아봤어요. 자, 여의도와 용산은 원효대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의도는 국회죠. 국회는 지금 국민의힘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리를 건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자, 윤석열 정부의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거죠. 향후에 양측 갈등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 과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신여권의 권력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원효대교 권력 갈등이라고.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윤멀관 권성동의 기싸움이라고 잡았는데요. 자, 여당 원내대표는 보통 여당과 정부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많이 있는데, 자, 이 다리가 흔들리면 그 다리를 지나가는 시민들, 자동차들 위험하겠죠. 오늘 정말 대단한 비유였습니다. 다리, 원효대교 언급하시면서. 자, 그 원효대교. 손석규의 원효대교. 네? 예, 하시죠. 예. 네. 원효대교 권력 갈등. 글쎄요, 이번 논란이 여권 주도권의 싸움의 서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성대의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보니까 강화도에서 지원 유세를 예.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원 유세 단일 군번은 아닌데 예. 그 강화의 그 군수 후보가 저희 그 당인데 이게 잘못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소속이니까 기호도 4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국민님 사람이라는 걸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더러 좀 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갔죠.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도 2번 후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2번 후보가 없이? 예, 못 가지. 예. 1번만 있고 2번, 3번이 없고 이 사람이 현 군수인데 이 사람이 4번이 있다고 나온 거죠. 지금 4번인데 이재호 고문님이 가셔서 이분 사실은 2번이에요 라고 하고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유세단에 들어가셨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당장 곧바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모든 공직 후보자의 인사정보가 가고 이걸 관리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이걸 맡게 된다.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특히 검찰과 같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관련 정보를 또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고 너무 권력이 검찰에게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제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처음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셨죠. 그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일은 야당이 이유 불문하고 반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여야가 계속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건데 제 염려가 사실로 나타났는데 인사검증 무슨 인사정보관리단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청와대에서 인해서 별도로 두는 건 좋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청와대 인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 별도로 두는 건 좋은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인사정보가 사실 법무부와 관련이 없지요. 예, 그런데 그걸 오히려 인사와 관련이 많은 총리실 산하에 둬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구성은 뭐 검사가 하고 뭐고 구성은 예.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총리실 산하에 두든지 하면 더 좋았을 걸.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는 뭐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든지 예. 예를 들면 그래야지 이걸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둔다니까 야당이 가뜩이나 한동훈 장관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은데 그것도 하나 핑계거리를 준 예. 거죠. 그러니까 인사 그 검증관리단을 청와대에서 따로 떼내서 두는 건 좋습니다. 민정수석실을 그렇습니다. 없앴으니 예. 예. 그런 건 좋은데. 그건 진일보한 건데 예.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굳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어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단 구성은 그대로 하되 단은 지금 한 장관이 생각해 놓은 대로 구성을 하되 그 위치를 그렇게 구성해 갖고 총리실 산하에 두면 오히려 더 야당도 반발 없지 않겠느냐. 앞서 저희 얘기할 때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사혁신처가 원래 거기 하는 데인데. 예. 근데 이제 인사에 좀 더 검증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총리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힘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 대신 행사에 총리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런 말씀하신 대로 예. 이런 인사를 총괄하게 된다면 인사 검증을 총괄하게 예. 된다면 총리실 나름대로 영도 서고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뭐 책임 총리라는 말만 책임 총리가 아니라 예. 영도 서고 또 그 아무래도 검찰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그 인사라는 게 검찰은 기본 시각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범인이냐 아니냐. 범인이냐 아니냐 예.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보잖아요. 예.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거는 법이 잣대보다가 정서가 작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너무 인사를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죠. 워낙 또 내부적으로 기수 문화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도로 구성하는 건 좋은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예. 듣고 보니까 인사라는 건 사실은 종합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야 예. 되는데 검찰 인사 또 검사의 특성상 업무 특성상 예. 이분법적이고 불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가 쉬운데 예. 그렇게만 보는 건 그 온전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추천도 다른 종 그렇습니다. 예. 추천의 경로도 검찰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추천의 경로도 너무 아주 폐쇄적이고 경직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불법은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가 정서적으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분. 예. 근데 이분법적 잣대로 보면 불법이 없네, 괜찮네 아이, 라고 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그만둔 정원영 장관 아닙니까? 아 예. 예, 그 뭐 불법이 있습니까? 본인은 뭐 그렇죠. 아니, 자기 아들 딸이 자기 대학이 시험 봤는데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국민 정서상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란 게 늘 가장 최소한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예. 형사법적 잣대니까 좀 나쁘지만 불법은 아닌 경우도 많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살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는 거는 좋지 않고 예. 총리실을 차라리 추천한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뭐 그 한 장관이 이제 장관 임명이 됐으니까 전 잘하리라고 봅니다. 뭐 양심과 잘하리라고 보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또 과유불급이라고 또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죠. 본인은 아무런 권력을 억지로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예. 주변에서 그 권력의 고개를 숙이면서 뭐 부적절한 일 또는 예. 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예.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이 너무 세면 고개 숙이면서 일이 제대로 오히려 안 돌아가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소통이 중심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예. 당장 야당과 소통의 장애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분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래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최측근에 권력을 꽉 잡고 계셨었잖아요. 뭐 권력을 잡은 건 아니고 측근은 맞고. 그때 이제 물론 형님이 또 계셔가지고 권력을 또 최측근이 또 권력이 계셨지만 당시에 인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 인사를 그 웬만한 인사는
예. 그 해당 부처에 내려보내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뭐 소소한 인사에 관계한 건 거의 아니고 예. 해당 부처에 내려보냈고 그 대통령 그 청와대 인사 담당관 인사팀에서 예. 그 아주 폭넓게 추천도 받고 뭐 해서 여러 군데서 추천도 많이 받아서 검증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그래도 뭐 고소영리라 그래서 고대 예. 뭐 소망교회 뭐 영일만 영남 이사 산다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시 고소영을 박지원 그러니까 의원이 예. 그 인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진선진미한 건 없죠. 항상 말이 다르죠. 왜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다 욕하니까 예. 되는 사람은 욕 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다 불평하고 욕하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다 그 바르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인사의 잡음을 줄이는 것이 그게 좋은 인사입니다. 최대한 능력 있는 인사를 또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균형감 예. 있게 쓰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청탁도 사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었죠. 뭐 그 보통 우리나라 문화가 청탁 문화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로 나랑 가까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권력이라는 게 인사하고 돈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어? 예. 사람 가까운 사람 지인들 부탁드리는 사람 쓰고 예산 뭐 자기 필요한데 예산 더 주고 예. 하는 게 그게 권력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못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부터는 그 권력의 운영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상식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로 빼는 건 예. 청와대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또 다른 예. 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가는 거는 안 좋다는 말씀이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국민 호소 586 용퇴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시고 민주당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남의당 이야기니까 예.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는 민주당 사람들이 좀 현명한 것 같아요. 대선에 왜 패배했는가를 생각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반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지금 선거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선거 일주일 앞두고 586 용태론을 꺼내면 이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선거가 지금 완전히 예. 어려운 판에 들어서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선거 과정을 이기든 지든 평가하면서 이제 586 용태할 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성숙됐을 텐데 예.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뭐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그 지도부도 원로도 받아들여야 하고 예. 그 박지원 그 위원장이 하는 충정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도 말을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586 용태론 논의하자 하면 선거가 안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전혀 그렇습니다. 전략이 좀 부족했다라고 그건 볼 수 아마 있겠네요. 젊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지도부에서 잘 요걸 무마하면서 좀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또 갈등이 커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현명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박지원 공동 선대위원장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면 타당한 이야기다. 예. 선거 끝나고 차차히 논의하자. 일면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그 말을 안아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예의 있어 보이는데 예. 그걸 또 발각하게 무슨 개인의 의견이나 무슨 당 이야기는 이러하고 그 말을 문제를 삼으니까 민주당이 더 아주 작아 보이죠. 민주당이 이제 현재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몇 군데서 박빙의 또 현재 예. 지지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정치 원로로서 보시기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0.73% 차로 적은 차로 졌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진 거잖아요. 한 표라도 국민이 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원인을 반성하고 그 반성의 토대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해야지 마치 진 사람이 이긴 사람처럼 나가니까 국민들이 볼 땐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선거를 해보면요. 이 후보가 양 후보 간에 박빙이거나 비슷비슷할 때는 당 지지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당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건 팬덤 정치입니다. 강성 지지층. 예.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문자 폭탄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문자 폭탄이 무서워서 말을 못 내고 예. 또 강성 지지층들이 공천에 예를 들어서 공천할 때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예. 이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만 맞추려는 의원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주 제대로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이번 대선에 망한 거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못 받고 좀 망한 거는 팬덤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걸 논의를 하려면 민주당이 뿌리부터 좀 반성을 해가려면 예. 그 팬덤 정치의 폐해도 일단 선거는 끝내놓고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그걸 꺼내니까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발칵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인생만사가 세웅지만데 오히려 이래서 586 용태론이라는 이슈 자체가 나중에 더 커질지 예. 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렇습니다. 화두가 줄어들지 요건 이제 선거 뒤에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팬덤 정책 지적한 건 맞는데 그것도 지금 자기네 지지자들 또 뭉쳐야 되잖아요. 네. 강서이든 야서이든 뭐 결집중해야 친문이든 되니까. 친문이든 친노든 뭐 문바든 대개무이든 일단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걸 팬덤 정치로 몰아쳐버리면 내부가 흔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은 맞는데 그것도 선거 지나고 했으면 더 효과가 컸을 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종원 예. 신임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죠. 예.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고 예. 나중에 IBK 은행장으로 예. 가면서도 좀 말이 낙하산이다 많이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오늘 권성동 의원 얘기 원내대표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실패한 분인데 왜 모셔오냐 장관급으로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막 그런 차원 보다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 했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초기에 예. 김정은 원수석이 주도를 했는데 그 실패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새 예. 정부에서 국무총리 뭐 국무조정실장으로 쓴다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반대했던 거는 다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예. 국회에서는 인준했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전 정권 때 총리도 하고 고위직도 하고 또 뭐 로펌에 갔다가 또 뭐 상공회의소가 갔다가 또 뭐 대기업에 갔다가 예. 그 다시 또 총리로 오고 이런 행태가 새 정부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윤종원 씨도 지난 정부마다 근무하고 뭘로 비서를 하고 뭐라 근무하다 또 은행까지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그 채용한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자기 밑에 있을 때 대륙 써보니까 사람이 예. 일 잘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대륙 있을 때 좋은 사람만 쓰면 인사가 어떻게 예. 됩니까? 대통령도 지금 뭐 검찰총장 할 때 무슨 사무국장가 한 사람 일 잘해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를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만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윤종원 인사는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에게 이어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